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만성기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강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양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음, 찍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술잔세포 얘가 뭐 만든다고 했죠? 점액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액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갯땀 형성, 점액질 물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갯땀 형성이 특징적이며 장시간의 흡연 때문에 똑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술잔세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점액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마개 형성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비물이 나와져 있는 상황. 환기가 완벽하게 정상적이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폐기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파가리가 파괴되고 허파 모세혈관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는 만성기관지염은 뭐 결과는 조금 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은 원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는 확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대신 뭐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비물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환기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가스 교환이 저하되어서 결국에는 저산소 증가, 고탄산혈증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서는 원래는 비정상이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정상인 상황인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 이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폐기종과 비슷하게 적혈구 증가증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과탄산혈증, 이산화탄소 분압이 우리 몸에 많아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여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앞서서 했던 폐기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모세혈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폐고혈압이 생겼다면 이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혈중 내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서 혈관 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폐고혈압이 생기는 것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쭉 보시게 되면요. 적혈구 증가증, 폐기종도 있었죠. 폐기종에서 폐신장증 존재했었죠. 만성기관지염도 똑같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기전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점도 있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폐활량이라든지 아까 전에 허파가리가 파괴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점들은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은 비슷한 점들이 좀 많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평가 부분에서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호흡기 간염, 객담 같은 것들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폐기종에 객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폐기종 환자는 객담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푸뚝푸뚝 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객담이 돈 받는 기침, 폐기종 환자는 기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폐기종 환자는 붉은색의 순찬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푸른색의 순찬 사람입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과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종 환자는 저체중 혹은 체중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숨 쉴 때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적혈구 증가증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빨간색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로까지 바깥 맨 마지막에 있는 피부로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그 용량 자체가 적어지게 됨에 따라서 겉에서는 무슨 색깔처럼 보인다? 파란 색깔처럼 보인다. 청색증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술장 세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건성 스폰 같은 것들 돌릴 수 있겠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환자들, 폐기종 환자하고 만성기관지 환자, 만성폐선 폐질환 환자들에 발생되는 결과물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처치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저산소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로서는 기관지 수축이 있다면 요거 기관지 이완을 위한 약물 처치 등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을 완화시켜주게 되고 기도를 유지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첫 번째 1차 목적 그 처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뭐 호흡 노력에 의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산소 투여는 호흡의 노력을 저하시켜서 환기를 억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고 많은 양의 산소 투여는 만성 폐선 폐진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환자에게 산소 투여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환자의 호흡 억제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우리 뭐 척찬은 평가하는 거나 처치하는 거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A, B, C 순서대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 A, B, C 순서대로 처치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 뭐 기도 확보하는 방법들, 자세를 바꿔준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SPOT를 확인되어서 보시게 되면 산소포화도가 90에서 95죠. 우리 정상이 뭐라 그랬어요? 96에서 100인데 이 환자들은 이 정상 수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이 사람은 비정상이 정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다른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수치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사진처럼 폐기종 환자 그 나자 캐뉼라로 산소 공급받던 그 그림처럼 매우 낮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산소 공급 장치들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30이라든지 40이라든지 50이라든지 이런 농도를 조절해서 환자에 투여해주고 있다가, 환자의 저산소증이 많이 심각해진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무호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제적으로 호흡을 시킬 수 있는 양압 환기 도구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CPAP 유지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 CPAP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오모리니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모리니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핏과 관련된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가 어렵다면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기간의 삭감까지도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IV나 약물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정맥으로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맥로가 유지될 정도로만 해주셔도 괜찮겠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지 확장제들부터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런 염증 관련된 것들 약물까지도 투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제 천식 환자인데요. 천식은 만성 폐성 폐질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통계 수치들은 가볍게 버려주시고요. 이제 기간, 그 병태 생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잠깐 보실 건데, 중요한 단어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염증 장애, 그래서 기류 막힘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다 반응 상태, 과다 반응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러지, 민감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밑에도 또 과다 반응성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올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내부인 요인, 외적 요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여기서 천식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천식 발작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부든 외부든 간에. 그래서 알러지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요런 것들, 스트레스 특정 약제 같은 것들도 이제 전시후 유발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성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소아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꽃가루, 먼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천식 발작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단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계가 나올 거고 뒤쪽에 두 번째 단계가 나올 건데 히스타민 같은 확제 매체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 히스타민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히스타민. 얘가 뭘 할 거냐? 민문이근을 수축시킨다. 하필이면 기관지의 민문이근이네요. 수축시킬 거니까 이렇게 동그랬던 기관지를 이렇게 작게 쪼그라들게 만들겠죠, 그죠? 숨쉬기 힘들어지겠네. 이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액을 누출시킨다. 기관지가 좁아진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안에 체액까지도 또 쌓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날숨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거는 그나마 좀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데 내쉬는 것이 매우 힘들다. 여기에 대한 기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쉬는 게 힘들 때 삑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색색거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들이쉴 때 좁아져 가지고 그 곤란해진 상황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혀차금, 스트라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올 건데 이렇게 기존의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이후에 유발인자에 노출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호상구, 중성구, 림프구. 면역계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세기관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부종, 뭐 통증도 있고 발열도 있고 발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염증하게 되면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것이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점액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종도 추가되었다. 더 빠져나가는 숨이 적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앞서서 이런 1차 단순하게 기관지가 수축되어져 있고 점액성 물질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약물을 썼을 때 반응했었는데 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 얘는 면역 체계가 문제니까. 그래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를 추가적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지 확장제 등을 이용한 환자의 날숨 막힘,
기류 막힘을 완화해 주는 것.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역 세포계,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발생했기 때문에 염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물질, 약물을 투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식이 일어나기면 이렇게 벽이 두꺼워지면서 여기 안에 이제 액체로 사게 차이게 된다. 그리고 여기 조금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제 허파가리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도 어려울 거는 없죠. 호흡곤란 세색거림 기침 가장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색거림 같은 경우에는 날숨시에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좁아진 세기관지,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휘파람하고 비슷해요. 휘파람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기침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과민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알러지 현상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 책 전에 전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이물질에 들어오는 양을 줄여들기 위해서 기관이 수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해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가 되는 것을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 해가 되는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많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직경을 좁게 만든 것은 정상인데, 이 좁아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점액과 섬모세포 등을 이용해서 외부의 이물질들, 우리 몸에 나쁜 이물질들을 안쪽 깊숙이 집어넣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액성 물질하고 섬모세포들이 다 걸러내서 뭉치게 만들고 난 이후에 기침 등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건데, 이것 또한 과민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가래나 혹은 이물질들이 다 붙기 전에 계속 콜록콜록 하면서 아예 이 외부에 있는 나의 천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너무 과민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휘징이라고 하는 새색거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대신에 지침을 자제할 수 있다는 점, 모두 다 과민 반응이다. 그래서 알러지라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가스무리의 과다 팽창, 그러니까 마치 풍선이 불듯이 흉곽이 부푸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 호흡곤란이 심해졌으니까 호흡의 적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호흡 보조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말할 때 중간에 끊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 기임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요거는 뭐 이것도 앞서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전에 이제 내과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가 되면 119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청시병력을 할신할 수 있고, 약제가 있다는 소리는 이제 본인이 그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약을 받았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흡인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베타장제라든지 크로몰린 나트륨이라든지 항콜린성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테오플린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이제 경구로 이제 섭취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약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약물들을 가지고 병원에 같이 환자를 들려보는 것이 훨씬 더 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듣게 된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약제를 먹는지에 따라서 이 환자가
뭐 베타 작용제로만으로도 환자 천식이 조절되는구나. 혹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써도 조절되지 않은 심각한 천식 환자구나. 뭐 이런 거를 예측해서 그에 합당한 처치와 평가를 제공해 줄 거니까 병원에서는요. 그래서 약제를 조금 같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병력 침착 관련된 내용들, 기관의 사건과 기계 호흡을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신체 과정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쭉 보실 건데, 뭐 가슴 직경이 증가했거나 이런 보조근육 사용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비빈소리, 비대칭성, 가슴 우리 뒤쪽에 청진 등을 좀 해보시고, 이런 비정상적인 호흡들도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활력 증후들도 측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호흡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흡수를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30초 곱하기 2라는 이야기 이전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날숨 유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보시지 않으셔도 좋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요 캔너그라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캔너그램을 보게 되면, 그 표시된 캔너그램을 보게 되면요, 요 그램만 보시면 돼요. 정상은 요런데 천식 환자는 요렇대요. 기관지 수축되는 환자 요렇대요. 그러면 내가 맨날 봤던 이런 정상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상어 샥스핀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돼버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환자 천식 환자네 이렇게 다가가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 날선 유량도 뭐 좋은 방법 중 하나지만 꼭 그걸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뭘 보셔야 되느냐. 공기의 기도 막힘 중증 판단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가? 이 호기만 이상성 분압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상어 지느러미 모양이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어 지느러미도 상어 지느러미인데, 우리가 이 DCO2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잠깐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냐면, 하강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 DCO2가 어떤 상황에서 부분기도 폐쇄에서 우리 요 환자 부분기도 폐쇄 환자 맞죠? 천식 환자. 기관이 수축되어져 있고 분비물로 인해서 기도가 적절한 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도 기도 폐쇄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낮아집니다. 왜? 왜 낮아진다고 했죠? 나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ETCO2가 나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나중에는 높아지는 건데 우리 몸에 쌓여져 있는 이 CO2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만 내보내도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의 높이하고 비정상적인 수치의 이 ETCO2 여기서는요. ETCO2의 농도는 ETCO2의 분압은 뭐 달라질 수 있겠다. 여기는 뭐 32라든지 여기는 뭐 38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상어지느러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헛박가리를 비는 속도가 느려져서 나타나는 결과 양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양압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박가리의 점적 지소지 경사도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식의 이거 거꾸로 설명했네요.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혀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10시 나갔던 것들이 이제 좁아져가지고 5밖에 안 나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 환기부터 해가지고 쭉 보실 건데 여기 일한행에 있는 날숨끝 이산화탄소 수치를 보통 35 이하로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환기하는 경우 이렇게 ETC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제 뭐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정상 범위로 이제 낮아졌다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높아지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은 하지 않고 넘어갈까 싶고요. 그 다음 응급처치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